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자,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숫자는 600만 원입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손실보상 포함한 이 소상공인 지원한 규모와 내용을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지원한 규모랑 내용 발표될 때 소상공인 분들은 이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과연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인수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인수위에서는요, 이제 부대변인 목소리를 이제는 빌려서 얘기하면 이제 민생경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라고 이제는 인터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뭐 인수위 쪽에서는 또 수요일 날 당일 정하고 당일 발표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 뭐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는 부대변인이 이제는 이야기를 밝혔고 사실 의미가 있는 게 그 전까지는 인수위에서 정확한 날짜 이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내로는 확실히 이 결과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추경 규모도 같이 나오게 되고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이런 얘기도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상공인 분들은 아마 목요일과 금요일 뭐 이때쯤 아마 굉장히 많은 그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 방역지원금 부분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과연 600만 원이 나올지 어떻게 네.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사실 이게 말들이 많죠. 과연 네. 600만 원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그 인수위의 목소리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좀 유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왜 600만 원이냐 그러실 텐데 일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이 이제 100만 원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차 방역지원금이 이제 300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윤 당선인이 그때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게 1000만 원은 주겠다라고 공약을 항상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1차 100만 원, 2차 300, 그래서 4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6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수위 쪽에서도 계속 그 관계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600만 원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제는 손실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인데 지금 현행 손실보상법에 의하면은 보정률이 90%입니다. 근데 이거를 100%로 높이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하한액이 현행 50만 원이거든요. 네. 50만 적다 이거죠. 그래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현재 이제 논의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은 그렇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지원 정책들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제 금융 지원안인데 거기다 이제 긴급 금융 지원안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상환 일정은 늘려주고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금리 부담인데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카드라든지 캐피탈, 뭐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에서 그것도 고금리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안대출, 그러니까 이런 대출들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그래서 대환대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대환대출을 하면은요 사실 이제는 말 그대로 세수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그 금리 차를 또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부담하는 그래서 2차 보전 지원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2차 보전도 지금 정부가 고려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상환 일정인데 지금 9월 말로 또 한 번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네. 이것도 지금 더 연장을 해줄지 이런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9월 말에 돌아오는 이 대출 만기를 그대로 뭐 연장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지금 상당하거든요, 부채가. 네. 그리고 채무가 악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차주 중심으로 이제 못 갚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파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도 아마 이번에 좀 담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세 번째로는 채무 감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채무 감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소상공인들이 이제 채무가 갚지 못할 정도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악성 채무를 이제 정부가 기금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고 대신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또 감면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채무 감면도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과연 어느 정도 안에서 채무 감면이 이루어질지도 사실 이번에 그 추경안에 이제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지원안인데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이런 납부 기한을 밀어주는 방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원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지원안들을 소화할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지금 논란도 많고 추경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좀 관심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는 지금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 한 33조 원 안팎으로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또 민주당 쪽에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정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35조 알파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경안을, 왜냐하면 추경이 진행되는 거는 뭐 새로운 정부가 안을 마련하겠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네.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목소리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추경에 대해서 35조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오늘 인터뷰에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33조에서 35조 사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이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기도 한데, 네. 윤 당선인이 이제는 50조 원 공약을 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17조 원의 규모가 됐었습니다, 1차 추경이.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한 33조 원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33조에서 35조 원 정도로 지금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번 이제 지원안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때 모두가 다 어려웠고, 물론 소상공인들이 맞습니다. 어려웠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나 소상공인만큼 힘든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뭐 물론 회사를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계실 테고, 안 네. 어려웠던 사람 어딨냐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굳이 왜 소상공인만 이렇게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사실 이해를 못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뭐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겪어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일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909조, 909조 2천억 원이나. 909조요. 네. 이게 1년 전보다 13%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있기 전, 그러니까 19년 말과 비교했을 때는 32%나 급증한 겁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있고 나서 정말로 대출로 연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봤더니 매 분기마다 10% 이상씩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잔액이 909조니 올해에는 이런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자영업자 대출 안에는요, 뭐 임대사업자 대출도 껴져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증가분이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가분이 커진 것을 본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통계로도 잘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소상공인뿐만은 또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슈 네. 인터뷰에서도 이 고물가 때문에 물가 얘기 한참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민생 경제도 사실 새 정부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굉장히 커다란 과제인데,
네. 자, 이 민생 대책이 혹시 이번에도 좀 포함이 될까요? 지금 민생 경제에 대한 내용이요. 사실 뭐 여야 다 같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이번 추경은 사실 소상공인 추경이라고 말할 정도 사실 소상공인이 집중돼 있는데 음. 그렇다고 이제 민생 경제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2008년 때처럼 저소득층에게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유가 환급급 정책 이 부분이 아마 포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포함될지는 이제 공표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시간에 유가 환급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유가 환급급 제도는요, 이미 그 2008년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음. 그 당시에 이게 유가 환급금인지 뭔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유가 환급금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일단 그 지출한 기름값이 있어요. 내가 그죠? 뭐 자동차 타다가 아니면 기름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또 교통비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 기준에 따라서 현금으로 그거를 되돌려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 서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제 제도인데 이게 2008년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네. 연말정산 우리가 하듯이 환급금처럼 국민에 대한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 개념이다. 유가 환급금은. 그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급 대상은 전부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네네. 하게 된다면 2008년에도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 적이 있으니까 아마 2008년을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급 네. 대상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08년에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유가 환급금 받았나요? 그때 이제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신 자영업자에게 이제 소득 구간별로 해서 적게는 6만 원, 많게는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마 나온다 그러면 24만 원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 때보다 더 나올 것인데 뭐 실제 할지는 안 할지는 이제는 뭐 공표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 2008년도 때는 어떻게 신청했냐면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한마디로 이제는 회사 쪽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한꺼번에 받게 되고 예.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서 받았었거든요. 아마 하는 방식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과연 그 1인당 나오는 이 최대 금액은 아마 과거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소상공인 지원책도 있고 뭐 유가 환급금까지 뭐 지원이 된다면 뭐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뭐 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너무 어쨌든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다 보니 이거 네. 결국 그럼 또 경제에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세금에 네.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논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또한 새로운 정부가 고민인 게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네. 돈을 풀자니 물가가 더 치솟을 것 같고 돈을 안 그러니까요. 풀자니 지금 저소득층이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더 네.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 유가 환급급이 나온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이제는 주기로 아마 될 것 같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받을 건데 근데 왜 이제 저소득층에만 주느냐 이게 보통은 저소득층은요 필수 소비재에 먼저 재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는 먹는 거에 이제 많이 좀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보다는 이런 재원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층에게 이제 유가 환급급을 지불할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가계소득이 높으신 분들은요. 돈이 이렇게 생기고 지원금을 받으시면은 사실 필수 소비재에 쓰진 않죠. 아마 이제 그렇죠. 투자 상품으로 좀 쓰다 네. 보니까 잉여자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만약에 유가 환급금은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마 지원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 그리고 또 유가 환급금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